서주희 기자, 지금까지 들어온 피해 상황을 한번 종합해 주실까요? 네, 오늘 오전 11시 기준 대피자는 1,641명이라고 중대본이 밝혔는데요.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으로 산사태부터 도로 침수까지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는데요. 맨홀 뚜껑이 정차한 버스를 뚫고 나와서 네. 굉음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저 장면이군요. 예, 맞습니다. 당시 시내버스에는 5명에서 6명 정도는 기사와 승객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이게 승객 좌석 쪽이 아니라 시내버스 차체 중앙 부분을 뚫고 들어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충북 영동 지역에는 산에서 토사물이 흘러내려서 주민 5명이 대피하고 주택 2가구가 또 이제 대피한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대피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경북 같은 경우가 6,000명 이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남 2,600여 명, 전남 900여 명, 부산 330여 명 등으로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추가 대피자, 피해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맨홀 뚜껑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함 교수님. 그 맨홀 뚜껑이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 저런 경우는 수압이 세서 튀어나온 거겠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맨홀 뚜껑 같은 경우에 약 한 40kg 정도 되는 이런 그 주철 형태의 어떤 그 철강 재료로 만들었는데요. 저렇게 이제 맨홀 뚜껑이 그 수압에 의해서 상승돼서 실제로 이제 또 버스 바닥이 또 아무래도 철제로 돼 있어서 상당 부분 어떤 그 구조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왔을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이런 수압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개량형 맨홀이라고 해서 뚜껑이 실제로 이제 위로 상승했을 때 잡아주는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차제 이제 그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좀 수정을 해나가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멘트 할게요. 말씀하시겠어요? 저 뚜껑 지금 사진으로 봐서 수압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큰 건 아니고요. 하수 관거를 통해서 맨홀 뚜껑으로 올라오는 그 물의 높이, 그걸로 봐서 그렇게 큰 건 아니고 평상시에도 보면 자동차가 다닐 때 맨홀 뚜껑이 덜커덕 하고 소리가 나는 뚜껑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내. 그건 뭐냐면 뚜껑을 들어보면은 그 뚜껑을 받치고 있는 그 림이라고 그래요. 그 홀. 주변에 작은 모래알들이 섞여 있어요. 5mm, 대개 5mm 이하짜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5mm짜리 이하가 있으면은 자동차 바퀴가 한쪽에 걸리면 덜커덕 하다가 가운데 걸리면 그래서 휘어져요. 휘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자동차 바퀴가 한쪽 끝에 걸리면은 반대쪽에 튀어오르면서 자동차가 요즘 굉장히 바닥이 낮지 않습니까? 걸려서 사고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홀이 수압이 커서 튀어 올라와가지고 올라올 정도면은요. 버스를 뚫고 올 정도면은 그 하수 관거가 적어도 높이로 봐가지고 20m 이상의 높이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그 정도의 압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데는. 제가 조사한 지금까지 한 400여 개 조사한 바로는 그게 결코 아니고 이것은 맨홀 뚜껑이 휘어진 상태에서 한쪽 바퀴로 한쪽 끝을 눌러버리면 반대쪽이 튀어 올라오면서 자동차하고 부딪혀서 거기에 약한 부분이 튀어 올라온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 교수님 아마 저기 달리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사하고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저 사고의 원인이나 어떤 경위를 거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물론 저희도 좀 아직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함 교수님, 지금 제가 아침에 부산 상황을 보니까요.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특히나 부산은 고층 빌딩도 많기 때문에 해일이나 빌딩풍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금 해일, 빌딩풍, 호우, 침수, 산사태 이런 부분들 외에도 혹시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중에 이 부분 좀 집중해봐야 될 것 같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혹시 있을까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뭐 풍속에 대한 부분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수량에 대한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그 해안가에서 이제 그 파도가 예. 높게 치는 예. 이런 뭐 세 가지로 이제 그 귀결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뭐 빌딩풍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부산 해운대라든가 마린시티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인공 구조물이 여러 가지 자연 재난과 만났을 때 예.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재난들도 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다행히 아직 뭐 정전이라든가 예. 뭐 이런 대규모 정전 같은 거는 아직 그 피해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틸리티 시설들이 파괴되거나 예. 아니면 정상적인 기능을 못했을 때 뭐 예. 예컨대 뭐 통신구라든가 전력구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뭐 침수에 의해서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이차적인 예. 사회재난 형태로 파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차제의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뭐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뭐 전력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돌려서 바이패스 할 수 있는 예. 이런 것도 좀 차분차분 연구가 좀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번 태풍에서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다. 이런 피해도 챙겨봐야 한다라는 부분. 그렇죠. 우리가 태풍에 이제 3대 재난 요소가 있습니다. 예. 이제 태풍이니까 바람이 이제 문제가 되고, 예. 그다음에 중심 기압이 낮아짐으로써 해수면을 수증기를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비가 문제가 되는데 예. 세 번째 요소를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남해안에 있을 때 970 헥토파스칼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표준 일기압 1013에서 970이면은 43 헥토파스칼이 더 낮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태풍 그 영향원 안에는 43cm의 해수면이 올라오는 겁니다. 예. 굉장한 양입니다. 예. 면적을 따지고 높이를 따져보면요. 예. 이게 이제 중심 기압이 낮아짐에 따라서 평균 해수면이 솟아오르고 예. 거기에 강풍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면은 파도 높이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강풍이 지속이 되면 파도의 중심이 또 올라옵니다. 예. 올라오는 이제 해서 해수면이 또 올라오게 되고요. 예. 특히 우리 남해안에서는요. 만의 형태로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우리가 2002년도 태풍 매미 때 마산항에 엄청난 피해를 냈던 이유가 네. 남해 바다에서 큰 파도가 마산항으로 좁혀서 들어오면서 해수면을 높였거든요. 예. 그래서 마산항 내에서 엄청난 피해를 이제 유발했는데 예. 우리 남해안은 그런 그 위험에 예. 즉 해수면 상승에 따른 중심 기압이 낮은 것하고 강풍에 의한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조석간만의 시간하고 그다음에 지형 효과들에 예. 의해서 겹쳐지는 해수면의 상승 이 요소를 다행히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겪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인데 예.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주의해야 한다. 언론에 나와서 발표하시는 분들도 예. 태풍의 3대 재난 요소가 강풍, 강우량, 그다음에 해수면 상승, 예. 해수면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네. 특히 남해안에 상륙할 때는 그걸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